먼저 이재명 대표 얘기부터 해볼 텐데요. 이번에는 좀 경제와 관련된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서 부동산 세금은 가급적 손을 대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김지호 대변인에게부터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부동산 세금 얘기는 왜 꺼내신 거예요? 일단은 이제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민주당의 증세 전략이 그동안 어땠나, 예. 이런 걸 한번 되짚어 보면은 지난 총선에서 사실은 민주당이 압승하긴 했지만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저희는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표심에 의해서 패배한 지역이 꽤 됩니다. 네. 그럼 그 지역에서 많은 국민들이 왜 다른 일반 국민들과 왜 다른 생각을 했나? 그러면 민주당이 지난 여러 정권 동안에 부동산 관련 세금을 추진함에 있어서 태도가 너무 좀 고압적이지 않았나? 또 문재인 정부를 찝어서 말씀하시는 문재인 걸까요? 정부뿐이 아니더라도 네. 부동산이 올라서 세금을 매기는 데 있어서 사실은 집값이 오르는 게 국민들 탓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정책적인 그런 책임이 있는데도 예. 세금을 매기면서도 좀 집주인들을 좀 다구치고 징벌적 증세를 하지 않았나? 뭔가 좀 세금을 거둘 때도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공론화를 해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증세를 했어야 되는데 네. 사실은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국민에게 지우지 않았나 하는 좀 반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부동산 세금만큼은 네. 만약에 증세를 하더라도 충분히 공론화를 해서 추진해야 된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대표 정책이었던 국토 보유세에 대해서는 본인이 추진하지 않겠다 말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진정성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의 말은 실제로 실현이 돼야 실현이 되는 거다라는 게 여권 일각에서 하는 얘기들이신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김민수 대변인 생각 어떠세요? 집값 다 올려놓고 왜 이제 와서 집값 올라간 게 집주인 탓이 아니라고 이제야 반성을 하는지. 이제야. 네. 문재인 전 정권 당시에요. 22년도에 부동산세에 대해서 예측 전망을 내놨던 게 있어요. 문재인 정부가. 그때 그 금액이 약 6조 7천억 대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시작할 때 당시보다 이게 몇 배 오른 건 줄 아세요? 이게 무려 16배가 오른 겁니다. 무려 16배가. 문재인 정권 초기에 4천억에 불과했어요. 이 정도로 집값을 많이 뛰었다는 거거든요. 이게 당시에요. 여기 문재인 정권 동안에 서울 아파트 집값이 87%가 올랐고요. 예. 서울 외 지역에서 전국 평균을 보면은 전국 평균만도 62%가 올랐어요. 그렇게 집값을 올려놓고 그거에 대한 가세들을 다 집주인한테 때려놓고 이제 와서 그 징벌적 가세는 좀 반성해야 될 것 같다라는 뒤늦은 반성을 하는 건 항상 의미가 없다. 이미 고통받을 만큼 다 고통받았고 예. 문재인 전 정권 당시에 다 영끌에서 집 사셨던 분들 다 죽어났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정책이나 경제 정책은 정치인들이 입으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세밀한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게 국민들께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보고 정해야 되는 것이지 선거 다가왔다고 또 막 던져서는 안 된다라는 네.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이번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거를 던진 것은 세금 부분을 던진 것은 1가구 1주택은 아무리 비싸도 우리 노터치 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1가구 2주택까지도 우리 중과세 하지 말자는 거예요. 네. 근데 3주택도 기존보다 50% 세금 낮추자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는 지금 내가 좌파의 경제정책이 아니라 우파의 경제정책 한번 보여줄게. 지금 이거 쇼하는 거죠. 이거 어디까지나 쇼하는 거죠. 진정성은 없다고. 왜냐면요, 진짜로 진정성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진짜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봐야죠. 1가구 1주택자들은요, 진짜 내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집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고 팔 때 양도세를 내는데 네. 팔고 나서 이사 갈 때 또 다시 취득세를 낸다. 그럼 예. 내가 집을 팔고 세금 내고 또 취득세를 내면 내가 같은 평수에서 같은 평수로 이사 가지 못한다는 고민이 제일 큰 거예요. 그럼 미국 같은 나라는 내가 집을 팔고 나서 6개월 안에 집을 살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물지 않잖아요. 취득세를 물지 않잖아요. 그럼 이런 현실적인 법안들을 제시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1가구 1주택이라고 하면 진짜로 진지하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6개월, 1년 안에 이사를 한다면 취득세 면제를 검토하겠다. 양도세 면제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이거 국민들을 위한 법이 되죠. 이거 국민들의 의견을 담은 법이 되죠. 예. 근데 무턱대고 지금 이때까지 문재인 정권 당시에는 1주택 이상 절대 허용 안 했지만 내가 이재명이 되면 이거 갑자기 풀어줄게. 이거 아무 진정성이 없잖아요. 예. 이거 정당의 지금 진정성이 없잖아요. 진정성이 없다. 윤희석 대변인은요? 아니. 비슷한 생각이시죠?
뭐 그렇죠. 근데 이 부동산 세금만 또 이렇게 가급적 손 안 대겠다 하는 이유가 예.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을 잡겠다고 세제를 통해서 시도를 했다가 실패한 경험 때문에라도 네. 손대지 않겠다는 뜻으로 저는 읽혀요. 그러니까 부동산, 그러니까 특히 이 집도 하나의 재화인데 재화의 가격이라는 거는 수요 공급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아주 간단한 논리에 집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정치적인 어떤 이념을 넣은 거잖아요. 집 많이 가지면 죄악이고 집이라는 거는 누구는 넓은 집에 살고 비싼 집에 살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인다. 여기에 천착해서 자꾸 무슨 짓을 하려고 하다 망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집도 재화고 거기에 따라서 집값을 잡거나 한다는 시도 자체가 잘못 건드리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를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아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부동산 세제 안 건드린다고 하니까. 예. 근데 지켜봐야죠. 워낙에 말씀을 어, 바꾸시니까. 네. 그리고 저 약간 이재명 대표는 얼마 전에 기업 우선 요걸 강조하는 메시지를 많이 냈던 것 같은데 네. 어제 보면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네. 상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당장 재계에서는 입장문까지 내서 네. 경영이 좀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당의 행보는 좀 정반대로 가는 아니죠. 것들이 꽤 있어서. 저희는 기업 우선이라는 대원칙은 흔들린 바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기업도 여러 면의 이해관계자들이 있잖아요. 네. 대주주가 있을 것이고 경영자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소액주주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지금 국장이라고 표현되면서 떠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주식 네. 투자가들이. 해외 투자를 더 많이 하고, 국내 주식 시장 투자를 점점 줄이고 있고, 네. 그리고, 좀 회피하고 있는 그 이유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안보, 플러스, 어떤 대주주의 그런 어떤 자기 이익에 따른 그런 어떤 합병이라든지 여러 네. 가지 의사결정의 불투명성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이거는 개미 투자자들, 그럼요. 소액주주들 위한 거예요? 네. 그러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네. 일반 주주에까지 넓히는 그러한 상법 개정안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고 투자가들이 주식시장에 투자하게 만드는 게 기업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경영자들이나 또 대주주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네. 크게 보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미국 주식시장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투자가들이 떠난다면 지금 이걸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것도 크게 보면 기업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을 떠나가지 않게 하기 위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좀 손실을 감수하고도 투자를 하려고 했을 때 주주들이 그거 우리 손실 나니까 안 된다 이렇게 제동을 걸어버리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 얘기까지 하시니까 예. 제가 할 말이 많겠지만은 일단은 기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로 회사를 넘어서 주주까지 하게 되면은 상장회사 같은 경우에 그럼 이제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특정한 어떤 이사의 등기이사 행위에 대해서 주주들이 생각하는 게 다를 수가 있잖아요. 이건 배임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회사 경영에 지장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상황까지 생각을 하면 그게 기업을 위한 일이다. 소액 주주를 위한다는 말씀은 아마 그러한 소송 가능성을 가지고 소액 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을 이사가 할 거다. 경영활동에서 그런 얘기인데 기업의 이해관계자가 워낙 다양해서 예를 들어 소액주주만을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이 기업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라는 등식은 성립하기 대단히 어렵다고 봐요. 조건이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이 집권하면 코스피가 3천까지 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럴 거면 적어도 기업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정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상법 개정도 그렇지만은 노란봉투법 같은 거는요. 파업을 했을 경우에 불법 파업을 했을 경우에 노조원들의 배상 책임을 조각시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기업 입장에선 손해를 보고도 방법이 없어요.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현대제철 지금 직장 폐쇄했어요. 파업을 하니까 도저히 이게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기업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직장 폐쇄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노동법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행위들이 자꾸 벌어지면
누구한테 가장 피해가 가겠느냐? 물론 대주주나 이런 분들도 손해가 가겠지만 거기 고용돼 있는 분들이 훨씬 더 손해가 많은 겁니다. 이런 순환 구조를 이해하시고 세금이라든지 상법 이런 것에 대해서 손을 댈 생각을 하셔야지 어떤 특정한 부분에 이해관계 있는 분들 편에 딱 들어서서 이거는 이 사람들 불리하니까 이 법을 넣고 이거는 이러니까 요걸 넣고 이러면 코스피가 3,000이 아니라 한 1,500까지 내려갈 것 같은데요.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약간 안 나온 얘기로 그러면 할게요. 네. 제가 볼 때 오늘 이게 주제가 김주호 부대변인한테 너무 불리해요. 오늘 주제가 다 불리한가요? 네, 다 불리해요. 왜냐면 네. 이게 네. 말도 안 되는 방어를 하려니까 미안하네. 말을 잘 하시는 분인데 네. 지금 이게 말도 안 되는 방어를 해야 하셔야 그래서 돼요. 약간 네. 이제 좀 이게 막아갔구나. 또 네. 막아뜨죠, 예. 지금. 좀 도와드려요? 아니, 이게요. 근데 제가 정치 시그널의 네. 소액주주입니다. 국힘도 민주 하나기 때문에 소액주주입니다. 아니, 그 의견 많이 반영해 드리고 있어요. 아니 이게 제가 기본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민주당에서 말하는 대로 상법 개정안이 일어나면요. 대한민국 국장이 진짜로 망가집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장으로 국장을 살리겠다고 네. 하신다는데? 그러니까 정책을 모르니까 문재인 때도 부동산 살리겠다고 하다가 아까 87% 띄우고 예. 이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예요. 민주당은 경제 정책을 안 내는 게 국민에게 도움을 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경제를 모르면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요. 아까도 지금 회사 같은 경우도 왜 미국으로 가는지를 봐야죠. 여기가 지금 장기적으로 기업들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건 기업 환경이 좋다는 거예요. 기업의 내실이 튼튼해진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기업들을요 계속 움켜쥐니까 클 수 있는 기업들도 삼성도 움켜져, 현대도 움켜져. 그럼 기업들이 계속 경영이 힘들어지니까 이게 내실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 자, 왜 국장을 떠나는지 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아까 소액주주 얘기를 꺼냈는데요. 자, 기업의 주식들이 소액주주들이 투자를 한다는 건 뭐예요? 예. 이 기업을 믿고요, 경영자를 믿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투자하는 겁니다. 그럼 기업 경영인들은요, 이거에 대한 책임을 갖고 지금 회사를 키우는 과정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 소액 투자자, 소액 주주에 대해서까지도 책임을 져라, 이사들이. 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죠. 소송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그 사전에 발생을 해요. 예. 자, 개인 사업자로 시작해서 회사가 커가던 회사들은 주식회사로 변환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주식회사로 성장하던 회사들이 상장 IPO를 앞두고 상장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꼭 상장해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할까요? 미국 가서 상장할까요? 네. 자, 이거는요, 진짜로 오프셰어, 이 우리나라 기업을요, 왜 해외로 내보내겠다라는 전략이에요. 여기서 기업하기 어려우니까. 그럼요. 다 해외에서. 그리고 이게요, 주식들이 권리를 주장하라고 있는 게 주주총회예요. 예. 그럼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들이 와서 권리를 주장하라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요, 기업의 움직임을 막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소액주주로 투자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지 몰라요. 정말로 말씀하시는 순수한 개인 투자자일 수도 있는데요. 네. 중국 펀드 세력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공격적인 해지 업체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누가 네. 들어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 만약에 이 제도를 악용하게 되면요, 이건 기업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민주당이 제발 좀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하고 예. 말을 해라.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자본주의나 시장 경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데 계속 보수인 척을 하려니까 이런 무리한 법을 낸다. 네. 그러니까 원래 하던 대로 해라라는 말씀 좀 드리고 지금 싶어요. 오늘 너무 2대1이어서. 아니, 이제 뭐, 예. 이렇게, 제가 한번 좋아합니다. 우리 김민수 대변인님이 생각을 하라고 하니까 네. 제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생각을 예. 해봤는데, 네. 그러면 그렇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잘했으면 예. 지난 3년간 코스피 지수가 진짜 3,000을 넘어 빵빵 터져야 되는데 지금 그 3년 동안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지지부진한 건 네. 현상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잘했으면 주식시장이 올랐어야죠. 예.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다른 방안도 예.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바로 반박할게요. 그래요. 예, 예. 지금 뭐 다른 주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2020년도에요. 문재인 정권 당시에요. 예. 코로나가 왔을 때 주식이 몇 프로 떨어졌죠? 종합주가지수? 자, 거의 50%가 떨어졌습니다. 예. 코로나 사태라고 붙었어요. 네. 자, 주식이라는 건요, 경제 성장과만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상황들이 종합적으로 된 종합 예술 지표예요. 자, 그러면요, 이게 문재인 정권 당시에 이게 정치를 잘해서 주가가 올랐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경제 지표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네. 그거 보세요. 웃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그 경제 전문가 같으신데. 네. 저는 네. 경제 전문가죠. 예. 네, 그러니까. 예. 근데 지금 이게. 가천 상륙 작전 몇 번 하셨
하셔가지고 지금.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경제 전문가죠 원래. 예. 근데 지금 아. 이런 것들도 주가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지표들을 봐라. 지금 수출이나 왜 계속 못했다라고 하냐. 수출 지표들이 상승 곡선을 증명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정적으로 윤석열 정권이 뭘 잘했습니까? 경제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지만 할 게 아니라 네. 지표를 놓고 얘기하면은 지금 다 죽여놨던 지표들 문재인 정권 때 살려놓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 성군이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건 지표로 확인하시기 네. 바랍니다. 지표로 알겠습니다. 네. 지표로 확인하시기 저희 그 얘기 해야 되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 책이 오늘 출간이 됐잖아요. 아, 내일 출간이죠? 내일 내일 출간인데 이미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제 출판사 보도자료를 통해서 일부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이건 또 김지호 대변인에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얘기를 했는데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가장 위험한 인물이다. 한국에서 네. 가장 위험한 인물. 그래서 본인의 유죄 판결을 막으려고 계엄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뭐 책 내용에 대해서는 윤희석 대변인이 제일 잘 아실 것 같은데 전 이게 너무 눈에 띄더라고요. 제가 계엄에 대한 이제 음, 트라우마가 지금 국민들한테 이제 목차만 생겼는데 봤죠. 자, 예. 우리가 이재명 대표를 공격을 할 때 뭐 신뢰가 안 간다, 뭐 사법 리스크가 있다, 뭐 과거에 뭐 막말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하는데 결국은 종합적으로 이 이미지는 있는데 딱 표현하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걸 가장 위험한 인물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네. 저는 메시지가 굉장히 적확하게 갔다고 생각을 하고 그 결과 한동훈 대표 생각은 이재명 대표가 만약 집권을 하게 되면 계엄 안 할 리가 없다. 계엄할 수 있다. 그 이유가 계엄을 하게 되면요. 일단 헌법상 입법부는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법부는 건드릴 수 있어요. 행정부하고 사법부는 장악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재판 진행이 안 되잖아요. 네. 예, 이재명 대표가 이제 2심을 유죄를 감안을 하고 대법원 판결 나기 전에 대선이 이루어져서 혹시 집권할 경우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그러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러한 위험에 대해서도 준비하면서 답변을 제대로 해줘야 된다. 뭐 대통령에 대한 소추가 재직 중에 외환 내란죄 외에는 안 된다는 걸로 그냥 퉁치고 자꾸 넘어가려고 뭐 소는 소소이고 추는 진행하는 거라고 다수설이라고 그런 적 없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다수설이 나온 적이 없고 17년도 홍준표 대표 때 국민일보에서 10명의 헌법학자 대상으로 얘기했을 때 7명이 재판 진행된다고 그랬어요. 네. 10명 전원은 유죄 판결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형이 나오면 직에서 물러나야 된다고 의견을 준 적은 있습니다. 전체 헌법학자에 대해 의견을 물은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분명히 대선전이 본격화되면 누구든지 그거를 물어볼 거다. 민주당 당 내에서도 그걸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2심도 1년이 나왔는데 징역 1년이 나왔는데 대선 날짜보다 대법원이 판결을 늦게 할 것 같은 경우에 만약 당선되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아세요? 답변? 어떻게 할 거냐. 네. 미안해요. 사설하세요. 아니 미안해. 오늘 지금 말이 많이 막히는데 어떻게 예. 됐냐가 아니고 저희는 무죄를 확신하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아.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구나. 한동훈 전 대표가 뭐 이재명 대표가 계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오늘 모임이 있었더니 오늘 어머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계엄은 아무나 하나. 아, 그래요? 저희는 이재명 뭐 대표는 사실 못할 딱 그 거다. 얘기 네. 나왔을 때, 뭐 이런 뭐 저희끼리는 사실은 계엄을 할 수도 있죠. 예. 뭐 대통령의 권한이잖아요. 그 국가가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계엄할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이렇게 계엄을 하는 것은 저는 대한민국에서 바보 천치 정신병자나 하는 일이다. 네. 그러한 정서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도 우리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님과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도 같이 했고 같이 했고. 같이 했잖아요. 아니, 그리고 지난번에도. 계엄 해제 결의안도 같이 했는데 전략 좋다. 아니, 이제 와서 아니 설렁탕 같이 잠시만요. 먹었다고 잠시만요. 이제 뭐 와서 친구냐 이러셨는데. 우리 보고 이재명 대표가 계엄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책에 썼다니까 야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왜 배신의 아이콘으로 생각하는지 참 이분이 신의는 없구나 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좀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예. 아까 이렇게
지금 대통령의 직위를 갖고 있는데 막 정신병자 이런 발언은 정말로 잘못됐고. 제가 정신병자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 저희 보고 개엄한다 그쵸. 그래도 그걸 말씀드리고요. 개엄을 하는 자는 앞으로 그런 얘기신 것 그리고 같아요.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의 사유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계엄이라는 게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헌법에 보장돼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네. 근데 대통령의 권한은요. 그냥 권한 아니에요. 국민을 위한 의무이기도 해요. 그럼 이 권한을 써야 될 때 쓰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건 직무 유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이 지금 일련의 상황들을 얘기하는데 이 위기의 상황 누구한테 판단권을 줬냐? 이거 원칙적으로 국민의 신임을 받은 대통령한테 판단권을 준 거예요. 예.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이 상황까지 왔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나 그 어떤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지금 섣불리 위헌 위법이다 잘못된 결정이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요. 대통령이 지금 충분히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판단했다라고 보고 지금 이거에 공감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같이 일어서고 있다. 청년들이 같이 일어서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아까 뭐 이재명 대표 계엄할 확률이 있다 없다 했는데 제가 볼 때는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조기 대선을 노리는 자들은 다 위험합니다. 네, 이 얘기 확실하게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절차에 맞지 않는 탄핵 소추를 하고 예. 대통령을 끌어내려 보려고 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조기 대선을 가려고 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혼란을 겪고 국민 간의 갈등을 겪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경제 상황도 지금 안 좋아지고 국제 신임도도 안 좋아지는데 네. 그럼 이러한 상황들을 지금 내가 권력 좀 빨리 잡아보겠다고 지금 이렇게들 지금 섣부르게 행동들을 한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국민을 위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까? 국가를 위한 정치인 되겠습니까? 나뿐이 모르는 정치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감히 조기 대선을 꿈꾸는 자들이 그냥 다 위험하다. 다 위험하다. 말씀드립니다.